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 LH를 상대로 3기 신도시 지역 투기 의혹을 1차로 조사한 결과 20명의 의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13명 말고 7명이 더 나온 건데 모두 LH 직원입니다. 광명과 시흥 이외 지구에서도 의심 사례가 확인됐고 땅 말고 집을 사들인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을 먼저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3기 신도시 등 8곳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직원은 20명, 모두 LH 현직 직원이었습니다. 광명, 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창릉에서 2명, 남양주 왕숙과 과천, 하남 교산에서도 각각 1명씩 확인됐습니다. 혼자 8개 필지를 사들이는 등 6명이 2필지 이상의 땅을 보유했고 LH 직원 4명을 포함해 22명이 한 땅을 공동 매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토지 거래는 3기 신도시 계획이 공고되기 6개월 전이 3명, 1년 전이 8명 등 2년 이내에 집중됐습니다. 신도시 지구가 아니어도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인접 지역에 땅이 아닌 집을 보유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국토부 25명, LH 119명 등 모두 144명이 아파트와 빌라 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땅 투기 의심 사례 20명은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 보유자 144명에 대해서도 투기 여부 판단을 맡겼습니다.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LH와 국토부 임직원 14,000여 명 본인들의 실명 거래에 한정된 조사였습니다. 차명 보유나 가족 명의 거래까지 조사하면 투기 의심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고 실제 가족 거래 사례 2건이 자진 신고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직원들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지만 배우자와 가족들의 투기 여부는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직접 맡기기로 했습니다. 함께 관심을 모았던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직원들의 전수조사에선 투기 의심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병선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LH는 더 이상 이 기관이 필요한지 답해야 한다면서 해체하는 수준으로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강경한 표현이 다 동원됐습니다. 공직자의 투기를 국민에 대한 배신,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불법 투기를 한 공직자는 곧바로 퇴출시키고 투기 이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총리는 또 LH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 방안은 경제부총리가 책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도 공직자 투기 방지 법안 5개를 입법하겠다며 정부를 거들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입니다. 정부는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도 엄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공주택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3기 신도시 계획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엿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LH의 현직 팀장이 지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사들인 신도시 땅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체 그 지인들은 누구인지 추적해 보았더니 이 회사에 퇴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직 후배와 퇴직 선배가 끈끈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던 건데요. 현재 퇴직자는 정부의 조사 대상도 아닙니다. 차주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노원사동입니다. 공장 밀집 지역 바로 뒤에 야트막한 야산이 있습니다. 2018년 1월 LH 광주 전남본부 소속 김모 팀장은 지인 5명과 함께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3,174제곱미터, 가격은 3억 원이었습니다. 땅을 사들이고 2년 뒤 이곳은 3기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현직 LH 직원인 김 팀장은 현재 직위 해제 상태입니다. 땅 투기 의혹 때문에 해제가 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직위가 아예 배제되신 상태고요, 직무에서. 김 팀장과 함께 땅을 사들인 나머지 5명은 누구일까? 66살 유모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부인으로 추정되는 김모 씨와 함께 12분의 1씩 지분을 샀습니다. 부부가 함께 5천만 원을 투자한 겁니다. MBC 취재 결과 유 씨는 LH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씨는 LH 광주 전남 혁신도시 건설단장과 주거복지 사업단장을 지냈고 2015년 정년 퇴직했습니다. 고위 간부로 퇴직한 뒤에도 LH 현직 후배들과 교류하며 땅도 함께 구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 씨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전북 전주시. 그런데도 수도권까지 와서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땅을 샀습니다. LH 현직 직원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유 씨는 정부의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개인정보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조사 못하죠. 그런 상황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얘기해주기가. 이 사람들이 내 개인정보 동의도 안 했는데 합조단에서도 퇴직자에 대해서는 언급 1도 못 꺼내잖아요. 업계에서는 퇴직한 뒤 민간업체에 취업한 LH 퇴직자들의 전관 특혜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역시 현직 직원들과의 끈끈한 유대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네, 이번 정부의 1차 조사는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 본인들만 확인한 것이고 가족이나 차명을 이용한 투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사의 몫인데요.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알아보겠습니다. 김수근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수사 진행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경찰은 오늘 오후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1차 조사 결과를 넘겨받았는데요. 먼저 1차 조사에서 확인된 20명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개발계획 이전부터 관련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이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선 건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를 위해 자금 조달 과정까지 특수본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현직 직원 20명 외에도 이들의 배우자나 친인척 등 가족 관계까지 수사가 확대됩니다. 또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배우자 명의의 거래나 제3자를 활용한 또 다른 직원들의 차명 거래까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자, 앞에서 보도한 이제 퇴직한 직원까지 투기 의심을 받게 됐고 또 차명으로 투기를 했다면 이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토지 중에 어떤 땅이 차명 소유인지 찾아내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렵고요. 설령 의심스럽다고 해도 차명인이 자기 돈으로 샀다고 주장하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차명으로 의심되는 토지를 찾았더라도 누가 실제 자금을 댔는지 주변인과의 거래를 모두 확인해야 하는데 그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수사가 잘 돼서 차명 거래로 드러나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부 정보를 활용해 구매했다는 불법성까지 밝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자를 수사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현직 직원들은 1차 조사라도 됐지만 퇴직자의 경우엔 기초 자료조차 없고 정보 제공에 동의할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개발계획 정보가 나올 시기에 해당 직원이 어디에서 근무했는지 또 관련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데 확인해야 할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지만 수사 과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정부가 발견한 의심 사례 20건 중 11건이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을 때 발생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로 변 장관의 거취 문제를 엄중하게 언급했고 다른 여권 인사들의 발언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임명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질문받은 정세균 총리는 답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투기 의심 사례 20건 가운데 11건이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일어났다며 변 장관 책임론을 인정하면서
거취 문제를 숙고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총리는 이사 부동산 대책과 책임 문제는 별개라고 작심한 듯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관 교체가 공급 기조의 변화로 해석될 수 있다는 당청 일각의 우려를 반박하면서 결단이 불가피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선거전에 나선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퇴 수습책을 직접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를 살핀 후에 당과 대통령에게 제 생각을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당보다는 후보가 나서서 변 장관 거취 문제를 수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2차 조사도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다음 주 2차 조사 종료와 함께 변 장관이 용퇴 결정을 내릴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여권 내에선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변 장관의 상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어 며칠간은 교체 가능성을 열어둔 채 민심 향방을 주시하는 모양새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도 확산하자 여당이 선제적으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조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한번 해보자고 즉각 수용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투기 근절엔 국회의원도 예외일 수 없다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사상 초유의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투기 의혹이 소속 의원들에게까지 이어지자 아예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겁니다. 인물부터 정화해야 합니다. 성역 없는 조사와 예의 없는 처벌만이 공직자의 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야당도 거부하기 힘든 명분을 내세우며 곧바로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이끌어냈습니다. 근절해야죠. 특히 부동산의 문제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고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첫 반응도 한번 해보자였습니다. 전수조사 제안했는데 이거 좀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는지 좀. 한번 해보죠. 300명 다. 하지만 얼마 뒤 나온 주호영 원내대표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못할 건 없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 단체장들 먼저 하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피할 생각은 없지만은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지자체장들, 민주당 소속 지방 의원들 전수조사하고 전모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지도부 사이에 또 의견이 갈리자 국민의힘은 오후 공식 논평을 통해 당장 조사하자 준비가 돼 있다며 일단 수용으로 당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여당 대표 대행이 책임지고 청와대 모든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LH 투기 의혹 국정조사도 함께 수용하라는 단서도 붙여 실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실행하기 위한 여야 논의에 적잖은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소식 먼저 백신 접종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13일 만에 백신을 맞은 사람이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보류됐던 65살 이상 37만 명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김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만 65살 이상에 대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효과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접종을 보류한 건데 해외 자료에서 충분히 검증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접종을 미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영국의 경우 70대 이상에서 최대 73%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고 스코틀랜드의 경우 입원과 중증 진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최대 94%까지 나타나 화이자 백신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첫 접종에서 제외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65살 이상 37만 6천 명이 빠르면 오는 22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보호자들도 안 맞는 것보다는 맞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예방접종 맞고 빨리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고요. 이달 말 국제 백신 구매 기구인 코백스를 통해 들여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4만 5천 명분을 사용할 계획이지만 먼저 접종이 시작되면 2차 접종용으로 남겨둔 비축분을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5월 말부터 6월까지 350만 명분이 추가로 도입됩니다. 사실상 오는 9월 말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고연령층의 면역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도 기존 8주보다 2주 늦춘 10주에서 12주로 조정됐습니다. 또 백신을 1차 접종한 뒤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완치된 뒤 2차 접종을 하도록 했지만 1차 접종 뒤 급성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난 사람은 2차 접종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 신고도 늘면서 정부는 접종 이후 안정을 취하도록 휴가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자, 오늘 새로 발생한 확진자 수는 465명. 오늘도 4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미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75건 확인이 되면서 방역의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 이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원과 손님 등 약 130명이 검사를 받았지만 방문객 상당수가 QR코드를 찍지 않아 당국이 추가 접촉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흥업소 가시는 분들 QR코드를 제대로 찍으면 괜찮은데 저희가 봤더니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어제부터 집합금지 2주 됐어요. 오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65명으로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고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도 406명으로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을 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307명꼴로 확진자가 나와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등에서 발생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추가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발 68건, 뉴욕발 변이 바이러스 3건에다 기존 영국발 변이와는 또 다른 영국발 변이와 나이지리아 변이 4건 등 모두 75건의 기타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발견된 겁니다. 미국발 변이 감염자 중 45명은 국내에서 감염됐습니다. 국내에서 확인된 45명의 미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내국인으로 이 중 43명은 11개 집단 사례와 관련된 확진자이며 2명은 개별 발생 사례로 기존 영국발과 남아공발, 브라질발 변이 감염자를 더하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257명이나 됩니다. 다만 미국발 변이주를 비롯한 기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과 치명률 등이 더 높은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2분기 백신 접종 대상에 항공승무원 2만여 명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최근 확진자 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현행 단계가 유지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 어제 오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대기 정체로 인해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계속 쌓이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오늘같이 답답한 하늘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입니다. 5km 남짓 떨어진 여의도의 빌딩들이 형체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없는 날 촬영한 화면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오늘 서울의 1시간 평균 최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141 마이크로그램.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서쪽 지역 대부분이 한때 100 마이크로그램이 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갇혔습니다. 코로나19에 미세먼지까지 덮치자 유독 KF94 방역용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제 바깥 구경은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고 꽉 막힘 들어갔고 너무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수도권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함께 올해 두 번째로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도심에서는 하루 종일 도로 물청소가 진행됐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서도 미세먼지 억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전국의 석탄발전소 60기 중 3분의 1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전까지 올해 미세먼지 상황은 비교적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번 겨울 미세먼지 좋음 일수가 1년 전보다 10일 늘었고 나쁨 일수는 6일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오늘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이유는 한반도의 대기 정체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서 국내 발생한 미세먼지가 퍼지지 못하고 며칠 동안 계속 누적된 겁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의 고기압이 자리 잡아 4일 정도 대기가 정체되어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농도가 높았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조금씩 낮아지겠지만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나쁨 수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LCT. 지난 2016년 LCT 실소유자인 이영복 회장이 분양권을 정관계 로비로 썼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말에서야 고발된 43명 가운데 이 회장의 아들 등 회사 관계자 2명만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고 나머지는 누군지 알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현직 법조인과 장관 등 유력 인사 100명이 특혜 분양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또다시 접수됐습니다. MBC가 LCT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관계자를 만나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영복 회장은 수십억 원을 들고 다니며 리스트에 있는 유력 인사들의 계약금까지 대신 내줬다고 합니다. 먼저 임명찬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해운대 LCT, 국회의원과 전 장관, 재계 금융계 회장, 언론사 사장 등 100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층수와 평형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최근 경찰에 제출된 LCT 특혜 분양 문건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LCT 측은 미분양을 대비해 분양팀에서 만들었을 뿐 특혜 분양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건 작성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영복 회장과 아들 이창환 씨가 지인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직원들이 문서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분양팀이 다 그만둬서 문건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했습니다. 문건 파일 작성자만 확인해도 분양 업무와 전혀 상관없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워낙 소수의 사람들만 개입해 시행사도 문건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겁니다. 문서 작성 시기는 2015년 10월 27일, 정식 계약 하루 전이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이영복 회장이 수십억 원을 차에 싣고 다니며 문건에 등장하는 이들에게 계약금 5천만 원씩을 나눠줬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들이 원하는 곳을 주기 위해 전망이 좋은 로얄층 분양권을 사들였다고도 말했습니다. 문서에 등장하는 이들 중 LCT에 거주 중인 사람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고법원장 출신 변호사 이모 씨는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분양 제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특혜 의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때는 분양이 불확실했어요. 미분양될 거를 되게 우려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로비도 하고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명단을 적었는데 그 이영복 회장님께서 했을 겁니다. 75평 30층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철강회사 회장 신모 씨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의 존재가 처음 보도된 지난 8일, 이영복 회장의 아들 이창환 씨는 지인에게 큰일 났다며 전화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더 불거지게 하고 터뜨리면 이게 뭐 어떻게 되냐고. 아버지만 다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은 해당 문건 작성자 등을 상대로 문건을 만들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이런 특혜 분양 리스트는 이영복 회장 측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담겨 있었고 이제서야 그 존재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드디스크를 검찰이 5년 전 LCT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이미 확보했었다는 내부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LCT 이영복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 당시 검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입니다. 이때 압수해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특혜 분양 문건이 담겨 있었다는 게 MBC와 만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이 리스트가 이영복 회장의 가장 큰 약점이라서 분명 문제가 커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조용해 의아했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 수사는 어땠을까?
부산지검은 이 회장이 도피극을 마치고 검거된 직후 이 회장에게 특혜 분양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회장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회장으로부터 특혜 분양을 받은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 당사자들이 특혜인 줄 몰랐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듬해 부산참여연대는 특혜 분양 당사자 43명을 다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는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최근 공소시효 단 사흘을 앞둔 지난해 말 이영복 회장 아들과 LCT 분양업체 대표만 특혜 분양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번에도 나머지 41명은 특혜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특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것을 공급받은 사람이 그럼 알았다고 할 리는 없죠. 피해자의 진술 말고는 검찰이 어떤 근거로 이것을 무혐의 처리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100여 명의 정관계, 재계 유력 인사 명단이 또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9일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지 않은 자료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의구심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아들은 지인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대표로 기소당한 거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기소당했거든요, 그거 이거. 대표로 기소당했어, 대표로. 뭔지 알죠? 뉴스 나오고 나서 보니까 난 처벌 잘 된 거야, 그게. 맞잖아요. 추가 처벌은 받지 않을 거란 의미로 해석됩니다. 3년여에 걸친 불법 특혜 분양 수사 끝에 기소된 이영복 회장의 아들과 분양업체 대표는 지난달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LCT 한 채 값은 최근 10억가량 올랐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다른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왔다는 의혹, 경찰이 이 부회장 모발을 채취한 데 이어서 조만간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불법 투약은 없었다고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경찰청은 조만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 회장의 프로포폴 투약이 불법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경찰이 내사를 벌였지만 1년 만에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8차례 벌인 압수수색에도 투약량 등 관련 기록은 모두 사라진 상황. 결국 7개월 동안 프로포폴을 6차례 투약한 것만 확인돼 의료시술이었다는 이 사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경찰 핵심 관계자는 MBC 취재진에게 이번엔 이 사장에 대한 수사만큼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부진 사장의 경우는 투약 횟수 자체도 많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 CCTV에는 이 부회장이 약병을 들고 병원 복도를 휘청거리며 걸어다니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지난달 25일 서울구치소에서 이 부회장의 모발을 채취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보통 3주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는 일주일 뒤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병원의 원장은 이미 연예인 등에게 불법적으로 프로포폴을 공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이 병원 원장도 합법적 처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불법 투약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MBC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이번 사건 말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수사와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 전 과연 이 수사가 적법한지 평가해달라면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는데 검찰이 오늘 이 신청을 수용해서 수심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양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부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년 넘게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이 수사가 적절한지 판단해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5명이 모여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역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검찰 시민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오늘 오후 열린 서울중앙지검 시민위는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이 부회장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수사의 적절성 등을 놓고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게 됐지만 이 부회장 측이 넘어야 할 고비는 적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아직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들도 판단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상태로는 수사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더구나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일 뿐이어서 설령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권고가 나온다 해도 검찰이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한 검찰이 조만간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려던 계획은 당분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빈집에서 3살 배기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엄마는 혼자서 이사를 가버렸고 아래층에 사는 외할머니가 이 아이를 발견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 엄마가 살인 혐의로 구속되면서 수사는 마무리되는가 싶던 이 사건에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숨진 아이의 유전자를 검사해 봤더니 진짜 엄마가 외할머니였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인지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배기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여성이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48살 A씨는 남편과 함께 아이가 숨져 있는 것을 처음 경찰에 알린 인물입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 결과 이 여성이 숨진 3살 배기 친엄마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애가 본인 딸 맞습니까? 지금 다른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숨진 아이와 20대 엄마가 친자 관계가 아닌 걸 확인한 경찰이 외할머니와 아이의 유전자를 대조했더니 모녀 관계가 확인된 겁니다. A씨는 아이의 엄마가 아닌 외할머니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전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다른 아이는 어디 있어요? 낳은 적이 없어요. 하고 싶으신 말 없으세요? 낳은 적이 없다고요. 유전자 검사를 믿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DNA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네. DNA 결과가 잘못됐어요? 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딸과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은 뒤 이 사실을 숨기려고 손녀와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의 딸인 20대 엄마가 과거 여자아이를 낳은 사실을 병원 기록 등을 통해 확인했고 2차, 3차 DNA 정밀 검사에서도 40대 여성 A씨와 숨진 아이의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아이가 언제 바뀐 건지를 조사하는 한편 20대 여성이 낳은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또 A씨의 남편과 숨진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A씨의 내연남으로 추정되는 숨진 아이의 친부의 신원을 특정한 뒤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숨진 아이의 친부로 확인될 경우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유기 여부를 추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네,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2대가 지상에서 이동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는데 기체에 손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둘 다 기체 손상도 모른 채 승객을 100명 넘게 태우고 정상적으로 비행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오후 4시 50분쯤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계류장으로 이동 중이던 제주항공 항공기가 후진하다 멈춘 에어서울 항공기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제주항공 왼쪽 날개 끝부분과 에어서울 항공기 꼬리 날개 부분이 긁혔습니다. 하지만 두 항공사 기장 등 항공사 관계자들은 기체 손상 사실을 모른 채 운항을 계속했습니다. 승객 171명을 태우고 있던 에어서울 항공기는 도착지였던 김포에서 사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주항공 항공기는 승객 151명을 태우고 광주로 갔고 또 승객을 태우고 제주공항에 돌아온 뒤에야 날개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날개가 살짝 스쳤다. 운항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 스크래치가 발견됐다. 그때 당시에 조종사들은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주공항에서는 지난 2017년에도 이륙 준비 중이던 민항기와 군용기가 충돌할 뻔한 사고가 났습니다. 정상 이륙 허가를 받고 이륙하던 여객기가 이동하는 해군 군용기를 보고 급제동한 뒤 활주로에 멈춰서면서 1시간 가까이 활주로가 폐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항공사와 관제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항공법상 위반 사안이 적발될 경우 처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오뚜기에 미역을 납품하는 업체가 중국산 미역을 한국산으로 속여서 납품해 왔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오뚜기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납품 업체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요. 미역에 약품 처리를 했다는 의혹에도 식용이라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뚜기에 중국산 미역을 납품한 업체가 품으로 미역을 처리했다. 오래전부터 업계에서는 나돌던 소문입니다. 흐물거리는 중국산 미역을 더 단단하고 통통하게 보이도록 약품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중국산 미역은 많이 퍼지거든요. 그러면 염화칼슘을 넣으면 구세집니다. 일반 시장에 내놔도 중간상인들이 퍼져서 못 쓴다 해봅니다. 물에 담가보고는. MBC가 확보한 문건입니다. 납품업체가 지난 2019년 12월 12일 전남 영암에 있는 한 화학회사로부터 염화칼슘 1000kg을 58만 원에 샀습니다. 해경의 수사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무려 93톤의 염화칼슘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루 형태의 염화칼슘을 물에 녹인 뒤 중국산 미역을 씻어 건조 작업을 했고 오뚜기에 납품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입니다. MBC가 확보한 계좌 내역을 보면 지난 2011년 1억 원짜리 물량에 대해 납품업체는 2억 2천만 원을 업자에게 보낸 뒤 납품업체 간부가 개인 계좌로 6,7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이렇게 모은 비자금이 100억 원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납품업체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경쟁사의 허위 제보로 해경의 수사가 시작됐고 해경의 압수수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산 미역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면서 염화칼슘은 유해성이 없어 식품 세척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오뚜기는 사과문을 통해 납품업체가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명확히 밝혀진 사실은 없으나 고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오뚜기 미역에 대한 염화칼슘 처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해경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주인 없는 무인 점포에 금고를 털어가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무인 PC방을 돌면서 금고를 통째로 훔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9일 새벽 5시쯤 강원도 춘천의 한 PC방입니다. 인적이 없는 새벽 시간에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텅 빈 카운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천천히 의자를 밀고 계산대 위 물품을 정리하는 모습이 언뜻 보면 PC방 직원 같습니다. 급한 기색도 없이 계산대 금고를 꺼내 태연하게 의자 위로 옮깁니다. 그리고는 준비해온 가방 안에 금고를 통째로 넣고 자리를 뜹니다. CCTV가 사방에 설치돼 있는데 마스크조차 쓰지 않고 범행을 벌였습니다. 범인은 직원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곳 계산대에서 금고를 통째로 들고 달아났습니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이 PC방은 올해부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새벽 2시부터 무인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제 무인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털렸으니까 무인이라는 거 약정을 잡고서는 그 털어가려고 마음 먹으면 어쩔 수 없이 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남성은 무인 PC방 4곳에서 200만 원가량 현금을 절도했습니다. 금고를 가져가거나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에서 현금만 가져가는 수법을 썼습니다. PC방이 이제 현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타깃이 되는 것 같아요. 무인도 많이 생기고 요즘에. 코로나19로 늘어난 무인 점포가 잇따라 범죄의 표적이 되면서 경찰도 예방에 나섰습니다. CCTV 점검을 하고 또 사각지대가 있으면 이런 데서 좀 설치를 해달라고 홍보도 하고. 경찰은 CCTV와 PC방 가입 이력 등을 통해 25살 A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도 최소 9명이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미얀마에서 이번엔 시위대 수십 명이 군 기지로 끌려가서 무자비한 고문과 구타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군인들은 이들을 가둔 방을 지옥방이라고 부르면서 쇠사슬까지 동원해서 폭행했는데요. 여성과 어린 학생들까지 중상을 입었습니다. 보도에 김형경 기자입니다. 군경의 총격에 시민들이 쓰러집니다. 군인 10여 명이 한 남성을 발로 차서 넘어뜨린 뒤 에워쌉니다. 이 장면을 기록하는 시민에겐 정면으로 총구리를 겨눕니다. 의료진들까지 구급차에서 끌어내려 개머리판으로 사정없이 머리를 내려칩니다. 지난 9일 남부 메익 지역에선 시위 도중 체포된 60여 명이 군용 트럭에 실려 공군 기지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은 여러 개의 방에 나눠 갇혔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허리띠와 개머리판, 곤봉과 쇠사슬로 3시간 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군인들은 이곳은 지옥방이다, 제대로 맛을 보라고 때리면서 시위 구호와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한 20대 여성은 체포 과정에서 목에 고무탄을 맞아 크게 다쳤고 어린 학생들도 가혹한 매질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은 이들 중 절반만 풀어주면서 다시 체포되면 시신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Grim, it is horrifying and it is heartbreaking. Protesters are going out every single day, wondering whether this is the last day.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끌던 민족주의 민족동맹 정치인 2명도 최근 체포된 뒤 고문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There will be an increasing conscience in the military in Myanmar that it is absolutely essential to release all prisoners. 하지만 중국 등의 반대로 쿠데타라는 용어조차 빠지고 제재 언급도 없어 미얀마 군정에게 압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연경입니다. 보신 것처럼 점점 더 참혹해지고 있는 미얀마 상황. 1980년 광주와 닮은 미얀마를 돕기 위해서 연대 기구가 광주에서 정식으로 구성됐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해 성명을 발표하고 모금 활동을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얀마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군부의 총탄에 쓰러진 시위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시민 불복종을 선언하며 총칼에 맞서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 1980년 광주와 닮은 미얀마를 돕기 위해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이 연대기구를 발족시켰습니다. 정식 명칭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지지 광주연대, 약칭 미얀마 광주연대입니다. 미얀마 광주연대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고 민중항쟁을 지지하는 활동을 펼치는 연대기구입니다. 명칭에는 광주 정신으로 연대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미얀마 광주연대는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5.18 민주광장에 미얀마 상황을 알리는 상황판을 만들고 미얀마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얀마 사태 해결에 키를 쥐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대사관의 행동 촉구를 위해 대사관 릴레이 항의 시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미얀마를 돕기 위한 그런 조직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 단체들, 그 네트워크들과 공동 행동을 통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인 옛 전남도청 앞에선 유엔의 신속한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행동에 나서라! 누구보다 더 잘 알 것 같아서 지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40년 전 민주주의 쟁취 과정에서 겪은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광주 시민들이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마음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한국의 아우슈비츠라고 불리는 형제 복지원 사건. 온갖 가혹행위를 저지른 원장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또다시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절규했지만 그래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길은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곽동건 기자입니다.
지난 1975년부터 12년간 길 잃은 아이 등 3,500명을 끌고 와 가뒀던 부산 형제복지원. 구타의 성폭행, 암매장까지 자행된 끝에 숨진 사람만 55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정작 재판에 넘겨진 복지원장은 불법 감금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불황인을 수용하라는 당시 정부 훈령에 따라 벌인 일이라 죄를 물을 수 없단 이유였습니다. 30년 가까이 흐른 2018년 검찰 과거사위에서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드러나자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2년 넘는 심리 끝에 나온 결론은 기각.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이 법령을 어겼을 때 바로잡는 제도인데 당시의 무죄 판결은 형법 조항에 맞게 판단한 것이라 비상상고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 침해라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지만 비상상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른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원장의 죄가 뒤늦게라도 인정될 거라 기대했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국가가 우리를 또 버렸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뜯어보면 피해 배상과 명예회복에 오히려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형제복지원의 참상에 대해 국가기관 주도로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 존엄성이 침해된 사건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에 있어서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는 아무리 시간이 지났더라도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된 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배상 근거가 마련됐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2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불어난 물로 홍수와 산사태가 났고 댐 붕괴까지 우려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누런 흙탕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주택가 도로는 급류가 몰아치는 거대한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It's nuts. This is nuts. It's crazy. 흙탕물이 휩쓸고 간 집안은 뻘밭이 됐고 차량은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We just was watching everything kind of go by and then maybe within 15 to 20 minutes the water just rose to the top. 미국 하와이의 사흘째 25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하루 강수량이 300에서 600mm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마우이 섬에서는 지난 8일 7시간 동안 무려 335mm의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어진 지 40년이 된 카오파칼루아 댐이 범람하고 균열까지 생겨 붕괴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We are very afraid that the dam may breach and cause flooding in that area. Please do get out of there as much as possible. 오아후 섬의 호놀룰루에서는 27살 남성이 트럭 지붕 위에 서 있다가 간신히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아직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한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당국은 이번 폭우가 금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임기 중 계속된 반중국 정책으로 중국인들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었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최근 중국에서 큰 관심거리로 떠올랐는데요. 트럼프의 얼굴을 합성한 불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건하게 튼 가부좌와 도포자락 위로 둥글게 모은 손. 미간에 주름이 지긴 했지만 꼭 감은 두 눈과 꾹 담은 입술이 세상의 모든 번뇌를 잊으려는 듯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한 중국의 공예 작가가 만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불상입니다. 부처의 몸에 트럼프의 얼굴을 합성한 것으로 한 나무 공예 작가의 원작을 여러 제조사들이 복제해 판매 중인데요. 크기에 따라 우리 돈 약 17만 원에서 70만 원이나 될 정도로 값이 나가지만 하루에만 수십 개가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特朗普现在的给我们大众的形象跟这个大作的形象、含羞的形象是
하지만 이런 원작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복제 판매업자들이 이 불상이 기업에 좋은 기운을 불러와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는 광고를 하면서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판매상들은 이 불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을 패러디한 당신의 회사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를 내걸고 이 불상이 회사에 상서로운 기운을 줄 수 있다며 구매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To make America great again. 불상의 인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동영상에 핸드폰 케이스까지 출시됐습니다. 판매 제품을 본 중국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귀신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다는 호의적인 의견부터 구매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 같다는 우롱 섞인 댓글까지 다양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사겠다, 소상권은 개입한 거냐는 사뭇 진지한 댓글들도 달렸습니다. 퇴임 직전까지 밀어붙인 반중국 정책으로 중국 내에선 공적으로 주목돼 각종 도롱 상품이 쏟아졌던 트럼프 대통령. 정치인 트럼프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지만 재물복이 터진다면 굳이 꺼릴 필요 없다는 중국인 특유의 현실주의가 때아닌 트럼프 소환이라는 기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자산 규모 180조 원, 직원 수 10,000명. 거대한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해체 수준의 환골 탈퇴 대상이 된 LH.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먼저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합병으로 탄생했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찾아 수용하고 도시 정비 사업을 벌이던 토지공사와 주택을 짓는 주택공사가 합쳐져 거대 공용 공기업이 만들어진 겁니다. 합병의 명분은 효율성. 택지 개발부터 시작해서 주택 공급까지 한 공기업에서 쫙 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이다. 그런 논리로 이제 통합을 한 것이고 많은 정부의 지원을 LH에 몰아줬어요. 원래부터 막강하던 두 기관이 합쳐지면서 권한은 더 막강해졌습니다.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토지 수용권,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독점 개발권, 땅의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용도 변경권, 모두 LH의 권한입니다. 어디를 신도시로 개발할 건지, 즉 어디 땅값이 오를 건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한 보험과 관리를 통해서 이런 비밀로 유지되는 게 잘 되면 좋지만 이게 어느 구멍에서 새는지 참 알기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LH의 기능을 다시 분리하고 권한도 지자체에 나눠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너무 큰 공룡이라서 컨트롤도 어렵고 부정이 개입될 여지도 훨씬 커지고 세계적으로 중앙정부가 임대주택을 다 가지고 컨트롤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지자체한테 권한을 많이 줍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주도하는 신도시 개발 위주의 대규모 공급 정책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홍보 문구는 따뜻한 주거복지, 맞춤형 도시재생이라고 돼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신도시 사업이 투기판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1989년 1기 신도시, 2003년 2기 신도시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섰지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정부의 주택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어서 이준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분당 신도시가 미처 땅도 다 고르기 전부터 투기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989년 추진된 1기 신도시, 분당과 일산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사업이 추진되자마자 투기꾼들이 몰려들었고 땅값이 폭등했습니다. 정부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렸고 98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중 131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LH의 전신인 토지공사 간부가 부동산 업자에게 분당 신도시 개발 계획을 미리 알려준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의 부동산 투기 억제 문제는 국민 경제의 사활이 걸린 2003년 추진된 2기 신도시, 김포, 동탄, 판교, 파주 신도시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투기꾼들이 몰려들었고 땅값이 폭등했습니다.
정부는 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었고 공무원만 2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번에도 토지공사 직원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친인척 명의로 미리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딱지를 사들였다 결국 적발됐습니다. 내가 칼국수 집이라도 거기다 한번 해가지고 노후 생각을 이제 하자. 자식 원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안 했을 건데.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값이 폭등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대규모 신도시 계획 발표합니다. 신도시 예정 지역에 땅 투기가 판을 치고 땅값이 폭등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대대적으로 뒷북 수사에 나섭니다. 이런 악순환이 30년 넘도록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처벌이 약한 것도 물론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규모로 땅을 수용해 개발하면서 개발 정보는 작전하듯이 비밀을 유지하는 방식. 돈만 있다면, 개발 정보만 미리 알 수 있다면 누군가는 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에 대한 보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땅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자는 겁니다. 지구 지정을 예상하고 몇 해 전부터 뭐 어떤 투기들이 성행하는 게 현실인데 공개적으로 논의해도 됩니다. 다만 그러니까 그거는 논의가 시작되기 전의 시점으로 소급을 해서 기준 시점을 잡기 때문에요. 집값을 잡는 방법이 꼭 대규모 신도시 공급이어야 하는지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법 사찰과 정치 공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2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도 권양숙 여사 등을 사찰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이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국정원장이라서 더 엄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도에 공윤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중국을 방문한 권양숙 여사가 북한 사람을 만나는지 감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합니다. 미행에 나선 국정원팀은 권 여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원 전 원장에게 실시간 보고했습니다. 6개월 뒤 같은 국정원팀은 일본을 방문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뒤를 밟았습니다. 박 전 시장이 일본 조총련 간부를 만나는지 감시하라는 원 전 원장의 지시였습니다. 모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지만 지난해 2심은 국정원장의 통상적 지시로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게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국정원 직원에게는 정치적 중립과 함께 국민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데 원 전 원장이 이런 의무들을 위반하게 했다는 겁니다. 특히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과 엄격한 상명하복 문화를 고려할 때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은 더욱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지휘체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비판적이었던 명진 스님에 대한 사찰 혐의 역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2심 판단이 틀렸다고 대법원은 지적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지속적인 사찰은 연속된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하는 만큼 마지막 사찰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의 형량은 징역 7년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은 부당하게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정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근거가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명확한 증거가 나왔다면서 박 후보의 사퇴와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고 박 후보는 여전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환경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건입니다.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물 및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사회 환경, 종교단체별로 관리 대상 인물과 친분 인사가 누구인지 적시해놨습니다. 골수 좌파 인물들로서 반정부 활동을 통한 좌파 세력 확산이 목적이라고 평했습니다. 이 문건들 상단에는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사항이라는 표시가 날짜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당시 홍보기획관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국정원은 이 문건에 반대를 위한 반대단체로 여론을 조성한다, 보수 언론을 통해 이념적 편향성을 집중 부각한다 같은 홍보 전략도 적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정부 여당의 전형적인 흑색 선전이자 선거 공작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에게 100번을 묻는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불법 사찰 지시한 적 없습니다. 관여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불법 사찰의 핵심에 박 후보가 있었음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후보직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문건에 또렷이 적혀있는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누구란 말입니까? 오리발만 내밀고 있는 박형준 후보에게 국민은 분노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15일 박지원 국정원장을 다시 한번 출석시켜 사찰 문건 자료 제출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중국이 홍콩을 통치할 행정장관과 입법부 의원을 친중국 인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이 홍콩을 장악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이로써 홍콩의 자치도 종말을 고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 김희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홍콩 경찰 대원들이 중국 인민해방군 대원의 지시에 따라서 제식 훈련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민해방군 행진곡에 맞춰서 걷고 있는 홍콩 경찰. 홍콩의 영국식 제식을 중국식으로 바꿔가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홍콩 학교에는 이미 중국 정부에 대한 애국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중국 국기 개양식과 국가 재창 의식이 의무가 됐습니다. 更重视增加有关于中华文化、有关于中国历史、有关于宪法 중국 정부의 충성 서약을 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해고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민주파 의사 47명이 반중국 활동을 통해서 국가 전복을 기도한다는 혐의로 무더기 체포됐습니다. 我冇做過任何違法嘅事情，監禁嘅結果嘅時候，我自己都係問心無愧。 오늘 중국은 홍콩 선거제도 개편안을 한 명의 반대도 없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선거제 개편 법안은 선거 입후보 자격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입법부 의원들과 홍콩 행정장관을 중국에 충성하는 인사들로만 구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维护香港宪制秩序的坚定决心。 홍콩 반환 당시 중국은 홍콩인 자치를 약속했지만 홍콩에서 이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른바 애국자로만 한정됐습니다. 지난 2003년 홍콩 50만 명 시위대의 보안법 반대 시위는 지난해 보안법 제정으로 2014년 우산혁명과 2년 전 200만 시위의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는 오늘 홍콩 선거제 개편으로 끝났습니다. 홍콩은 이제 중국이 됐습니다. 중국은 올여름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홍콩에 대한 성과를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는데 다음 주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미중 고위급 회담이 예고돼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 사이 공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후보 등록일 전까지 단일화를 마친다는 큰 틀에 일단 합의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오세훈, 안철수에겐 혁신이 없다. 관훈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점,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당적을 여러 번 바꿔왔던 점을 동시에 지적하며 비판했습니다. 혁신은 아이들 밥그릇에 차별을 두려했던 새 정치를 한다며 10년간 이 집, 저 집 방황하던 뿌리 없는 철학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박 후보는 두 후보를 겨냥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콩밭이 잘 안 될 것 같으니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당선되지 않더라도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며 박 후보가 마음이 급한 것 같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박영선 후보 쪽이 많이 초조한 모양입니다. 10년 전에 나왔던 이미 해명과 증명이 다 끝난 사안을 들고 나와서 흠집을 내려 시도를 했었습니다. 오 후보는 선대위 발대식과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지율 상승세를 언급하며 단일화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도 자신이 확실히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내세우면서도 두 당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케인이라는 훌륭한 동료가 있고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는 어젯밤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단일화 시기와 비전 발표회 개최, 서울시 공동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오늘 2차 실무 협상을 통해 17, 18일 여론조사, 19일 단일화 후보를 발표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토론 횟수와 방식, 여론조사 문항 등은 합의하지 못해 내일 오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이낙연, 이재명 자리다툼 지상 최대의 이간계인데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가 회의 때 자리를 두고서 다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한 매체가 엊그제 민주당 당무위에서 이재명 지사의 좌석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서 이낙연 전 대표 측과 고성이 오가는 신경전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해당 기사는 당시 자리 다툼이 있었다는 근거가 뭔지 또 목격자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기사까지 썼으면은 뭐 최소한의 근거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비공개 회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석한 몇몇 위원에게 전화해 봤는데 간간히 농담도 오가고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 지사가 당무위에 참석한 건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인데 그때와 자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다툴 만한 이유도 없었다는 게 실무자들 설명입니다. 당시 당무위를 마치고 나온 이 지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네. 오늘 어떤 일로 오셨나요? 네, 저도 당무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이 대표님 마지막 당무회의여서 그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우리 대표님 그간에 감사했다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당시 이낙연 전 대표도 평소와 달리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한 날선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신복지 제도는 우리가 알만한 국제 기구들이 모두 채택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증과 수용이 돼 있는 제도라는 말씀을, 기본소득은 그 가운데서 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전해 드리자라는 제도입니다. 아까 회의 때문에 뭐 다퉜다는 이게 사소한 흥미성 보도 같지만 결코 이게 사소하지 않은 게요. 두 사람 사이에 지금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뭐 이런 보도뿐만이 아니고요. 며칠 전엔 강원도 시장을 방문했던 이낙연 대표가 계란을 맞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이 계란을 던진 사람들의 배후에 이 지사가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당시 상황 보시죠. 네. 이게 나랍니까? 잡지 마요, 잡지 마. 나 여자야. 누가 했길래?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세요?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을 주세요. 얘기를 해야지. 마스크를 여분하고. 자, 이날 계란을 던진 건 춘천의 레고랜드 건설을 반대하는 중도 유적 지킴본부라는 시민단체인데 이 단체가 이 지사의 문화재 보존 정책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경기도가 이 단체를 후원한다. 또 계란 투척 사건 배후에 이 지사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 겁니다. 관련 화면도 이어서 보시죠. 네. 경기도는 살자란 문화재들을 망정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정말 대비되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경기도청은 이 단체와 무관하고 후원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자, 둘 사이의 불화설 말고 이재명 지사가 결국에는 민주당을 탈당할 거라 이런 소문도 있어요. 예, 이 탈당설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제가 탈당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인간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극히 소수고요. 민주당 지지자 또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 그분들이 압도적으로 저를 응원하는데 제가 왜 나갑니까? 아니, 응원하지 않더라도 나가면 안 되죠. 소망 상황을 그렇게 쓴 거예요. 나갔으면. 자, 이재명 지사는 이 같은 불화설, 탈당설을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는 일부 세력의 계획적인 이간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도 SNS를 통해서 최근에 여러 음모론과 관련해 지상 최대의 이간 작전이 시작됐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갑자기 민주당 내 갈등을 부추기는 근거 없는 낭설과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있다면서 부패 언론에 대한 엄중 처벌과 징벌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자, 저희도 그렇지만 언론의 역할은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걸 검증하는 거라는 점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추신수 선수가 자가격리를 마치고 SSG 랜더스에 합류했습니다. 우승하러 왔다는 강렬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검은색 밴이 사직구장에 도착하고 추신수의 등장과 함께 쉴 새 없이 플래시 세례가 이어집니다. 또 사직 야구장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여기서 야구의 선수 꿈을 키웠던 곳이지 좀 뭉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100여 명의 구름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추신수는 SSG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팀의 연습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 동료들과 처음으로 반가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기러 왔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힘 잘 뭉쳐가지고 한번 부족한 부분 채워가면서 한번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신수는 미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우승의 열망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냥 한국 야구를 경험해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온 게 아니고 이기러 왔고 우승하려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정말 우승할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김원영 감독은 추신수를 2번 타자 좌익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낙에 출루율이 좋고 거기에 장타력까지 겸비하고 거기에 연결고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메이저리그에서 주로 우익수로 뛰었던 추신수는 팀을 위해서라면 타선과 수비 위치 등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어떤 타순에 저를 넣으시든 저는 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냥 팀이 이기는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고향 부산에서 SSG에 첫 발을 내디딘 추신수는 다음 주 삼성과 연습 경기에서 역사적인 한국 무대 첫 타석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오늘 가장 눈길을 끌 장면은 추신수와 SSG 선수단의 상견례 자리였는데요. 특히 등번호를 양보한 후배에게 건넨 통 큰 시계 선물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전운칠 기자입니다. 상견례 중이던 추신수가 갑자기 팀 동료 이태양을 불러냅니다. 이태양 선수. 사실 저한테 17번이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번호이고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그걸 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고마운 마음에 빅리그 시절 자신의 상징이던 등번호 17번을 내준 이태양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고급 시계를 준비한 겁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런 게 전례니까 항상 하는 거니까요. 뭔가 기억에 남고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대스타의 선물에 이태양은 기쁜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거는 죽을 때에도 차고 죽어야 되겠어요. 나중에 봐봐요. 저 죽으면 차고이 나중에. 훈훈한 풍경 속에 김원영 감독도 한마디 얹었습니다. 이어 동료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장면에선 빅리거다운 위엄마저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계약 직후 한국어 인사를 남겨 화제를 모았던 롬에게는 추 선수 형님 안녕하십니까? 롬에입니다. 사랑해요. 그 장면을 기억해 재치 있게 받아쳤습니다. 선배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고 있는 추신수. 야구대표팀 김경문 감독에게 도쿄올림픽 출전 의지까지 밝히면서
당분간 화재는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전은철입니다. 올봄 최악의 초고농도 미세먼지가 서쪽 하늘을 가득 뒤덮은 하루입니다. 아침만큼은 아니지만 밤이 된 지금도 서울 동작구가 104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 대비 5배가량 짙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어서 상황이 좀 나아질까 기대를 해봄직했지만 이들 지역 여전히 공기가 탁합니다. 특히 최대 고비가 되는 아침 출근길까지 수도권 지방은 매우 나쁨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겠고요. 주말까지도 답답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와 달리 남쪽에는 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서울은 비의 양이 5mm 미만에 그치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최고 80mm 이상, 남해안 지방에 최고 60mm, 그 밖에 충청 남부와 남부 내륙 지방에도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미 제주도와 전남은 비가 시작이 됐고요. 밤사이 차츰 전국으로 이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영동 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7도, 부산 10도로 오늘보다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1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비가 온 뒤에야 점차 깨끗한 공기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1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